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이름 최순실 네. 개명해서 최서원의 파기환송심이 내일 열려요. 네. 참 오랜만에 이걸 다시 다루게 됐는데 네. 어떤 혐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크게는 뇌물 부분 혐의랑 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요. 네. 뇌물 부분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그리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네. 명목으로 한 298억 원 정도 받았다라는 부분과요.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그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약 774억 원의 네.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직권남용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죄 부분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네. 이번 항소심에서 내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재판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비선실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이 어디냐면 네. 이 뇌물과 직권남용 부분이 아니라 그 강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권세와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네. 이용해서 권세와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 제공을 요구했는데 이런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이 과연 어떤 협박이나 해악의 고지에 해당했을까? 그런 말 없이 뭐 줘라고 했는데 아무런 협박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라 라고 했지 예. 전체를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최서원 씨는 전체 무죄를 주장하고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지금 이거는 지금 기획된 잘못된 재판이다라는 취지에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심까지의 상황들이 있었고 네. 여기 이것을 다시 대법원까지 가져갔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2심의 결정 가운데 어느 특정 부분이 이거에 문제 있으니까 다시 돌려서 해봐야 된다라고 네. 판결을 했던 것이지 아예 모든 재판을 다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실심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뭐 새로운 증거가 뭐 제출이 된다면은 뭐 검찰청에서도 유죄의 입증 취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뭐 전혀 새로운 사실관계를 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법원 가기 전에 선고됐던 형량은 징역 20년에 네. 벌금 20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으로 특검이 올려서 구형했다고 하는데 네. 재판부는 어떻게 사실상 예. 이 강요죄 부분이 무죄 취지로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그 실형이 선고된 20년에서 감형되기는 좀 어렵다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네. 뭐 최소한 그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예측은 있어도 그 20년의 실형 부분은 감형을 아무도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사실 이게 지난 2심에서도 이렇게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는 전혀 깎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구형을 한 것이죠.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이제 대법원 결정들이 꽤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국정농단의 조연급이라고 네. 얘기하는 차은택 네. 광고 감독 그리고 이제 그 장시호 씨 네. 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여기 재판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이 여기에서도 또 파기환송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은 지난 8월 달에 그 최서원 씨 사건에서 그 강요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협박이 있었냐, 네. 이익 제공 요구만 했지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이걸 강요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파기환송심을 낸 이유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최 씨의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뭐 형량의 감형이 없다면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체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일부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네. 범죄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네네네.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되거나 이건 좀 다퉈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건 법리에서 좀 달리 본 것 맞습니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좀 많아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종합적인 범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이 연기가 됐는데요. 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소사실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달리 판단을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그 일반인한테 하는 거랑 공무원한테 하급자한테 지시한 거랑은 다르지 않느냐. 네. 아주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긴 한데 법리적으로 일반인한테는 어떤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한이 아예 없으니까 바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하급자에게 지시를 했다면 네. 그 부분이 정말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심을 연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최서원의 그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네.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네, 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게 보니까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네. 파기환송되어 네.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기환송심에 돼 있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뭐 협박을 당한 게 아닌데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 때문에 일부러 뇌물을 줬고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뇌물죄가 액수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재용 전 부회장에게는 아무래도 좀 더 형량이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각각의 모든 사건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네. 사건별로 따져서 그렇지만 큰 형량에는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치매를 앓던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항소심 법원이 징역 대신에 치료를 명했다고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은 사실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어서 실제로 교도소 수감시설에 수감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치료적 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이슈가 되었는데 이 피해자의 유족이죠. 자녀들. 근데 이 가해자의 지금 가족입니다. 같죠. 아내니까 또 어머니니까 그 가족들이 굉장히 선처를 부착을 했던 것이 네. 비록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하는 생활이 전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면회를 갔는데도 아버지가 왜 엄마랑 같이 안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예. 부디 치료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호소했고 이에 재판부가 보석을 명했다가 그 보석이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그 입원 조건으로 보석을 명했고 사실 이 재판도 그래서 병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국내 첫 보석을 네. 직권으로 내려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럼 치매 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했겠지만 이렇게 아예 치매 병원으로 입원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 병원에 입원해라라는 네. 조건으로 판단을 내린 것도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사실 알츠하이머 때문에 네. 뭐 재판에 불출석하는 다른 사건도 여러분들 또 떠올리실 텐데 그 사건에도 한편으로는 좋은 귀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예, 이렇게 정말 치매로 인해서 뭐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무런 걸 기억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면은 치료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 하에 이 치매 병원으로 그 주거를 아예 제한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외부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신 변호사께서 앞서서 치료적 사법이라는 단어 명칭을 쓰셨어요. 네. 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네. 치료적인 사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실 이 치료적 사법이라는 게 사법 정의라는 거는 그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이제 응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화. 이 사람을 교화해서 재범을 방지하자라는 네. 취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응징하자. 그에 합당하는 뭐 형벌 그리고 또는 뭐 징역하고 이제 벌금이 있지만 그런 형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는 사회에서 재범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법 정의 실현에 네.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치료적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정의를 이룰 수 있다면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근데 또 법원이라는 곳이 죄 유무를 판단해서 네. 이제 벌을 주는 곳인데 치료도 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고 심지어 이 이제 완전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이 완전 멀쩡한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 치매가 걸렸다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이미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꼭 벌로 이것이 합당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법 정의 실현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치매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까도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이걸 악용할 우려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좀 그 부분이 있어요. 네. 악용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악용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한 차례 구치소에 이제 교도소에 수감됐던 경험과 그리고 지금 병원 내에서 지금 계속 이제 감시 감독 하에 그 공격 성향이 처음 5개월 전에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입원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셌는데 네. 지금 그런 것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그 병원장의 진술이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치매보다도 공격 성향 이런 것이 전부 감소되는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켜봐야겠죠.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이 용어 좀 의미 있게 좀 들어봤습니다. 치료적인 사법이라는 것. 또 워낙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신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